우리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면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집권을 통해 가지고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제 번째는 우리 헌법이 맞느냐인 거죠. 근데 헌법 말고 헌법에 담지 못한, 그냥 헌법은 뭐 국힘도 지키고 정의당도 지키고 다 지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만이 지켜야 될 가치는 뭐냐를 뭘로 만들겠습니까? 그쵸. 우리의 강령과 당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 정책이 이게 민주당스러운 거냐 아니냐, 이것이 맞는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하려면 뭘 봐요? 당원을 봐요. 강령을 봐요. 네. 강령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죠. 우리 국내에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경제는 어떤 경제일까? 두 번째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그럼 이게 고민해죠. 이건 왜 필요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지? 그 밑에는 대전환의 시대, 기후변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성장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혁신성장을 해야 되고, 혁신성장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경제정책,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봅니다. 이거죠. 함께 행복한 나라. 그럼 행복한 건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그러기 위한 경제정책은 어떤 거야 되지를 당연히 고민하는 게 우리가 민주당스럽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강령의 열 몇 가지의 여러 가지, 뭐 노동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있지만 경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실현해도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성장의 걸그를 골고루 둔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뭐 혁신성장 강화, 민주적 시장경제, 포용경제, 사람 중심의 일자리, 뭐 지속가능한 사회, 토지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우리가 이러한 경제를 만들어나기 위해서 실현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책이 민주당스럽냐라고 딱 하면 딱 저거를 놓고 이 정책이랑 우리랑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고 보면 우리는 이제 민주당스러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큰 주제고요. 일단 저도 처음 뵀으니까 한 10분 정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좀 앞서 이게 조직으로 치면 미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당으로 치면 강령이 필요하듯이 저는 개인은 소명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 소명을 갖고 있는데 저의 소명은 제주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가진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저는 뭐 이제 이 소명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라서 어릴 때 신부님이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천주교 신자들 보면 성직자가 될 때는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라고 이제 해봅니다. 그게 소명이죠. 불렀냐 안 불렀냐.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마지막 시기. 이거 제가 대학교 95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5.18 특별법 제정하자고 막 이제 시위할 때 사회 보는 거를 KBS 9시 보도에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보도되는 바람에 집안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운동 했던 그룹들이 한 3-4개로 이제 나중에 갈래를 타다 또 흩어집니다.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이제 민주노동당과 정의당 쪽에 붙어갔고, 두 번째로 갔던 데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 갔고, 세 번째가 이제 민주당 내에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제 1년 밑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이용 의원, 이탄 의원 이런 친구들이 제가 대학 때 같이 했던 거고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2년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는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정의당 당원이었는데 일단 박근혜 센터장을 하면서 당적을 유지하기 좀 애매하다가 탈당을 했는데 정의당이 되게 발길을 혼란스러운 상황에 박근혜 센터 끝나고 나서 김학의 의원이 윤리심판원장 해달라고 해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좀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입당을 최근에 한
여기 이게 운동 조직이 21세기인데 21세기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김현지 비서관 이런 사람이 이제 21세기 출신인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모릅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 운명을 좀 바꾼 케이스인데요.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 22년 전에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대표라고 지금 소파 대표인데요. 이분이 회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물음표, 낙서판입니다. 유머 게시판, 우리끼리 잡담하는 게시판인데 재미로 하는 설문조사인데 환경이 좋은 도시인 전주나 경주 쪽으로 본 생활 이전에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실제 그냥 캡처한 겁니다. 그때 글을. 찬성 마음 의견은 반대 요청한 거 이렇게 나온 거죠. 네. 보면 밑에 한 줄 답변 있습니다. 댓글 달 수 있는 거죠.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어요? 네, 그렇죠. 제 고향은 제주도니까 이왕이면 제주도를 제 운명적으로 첫 번째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음이 이제 제주 이전하는 뭐 스토리는 너무 많지만 이제 넘어가고 제 소명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이 이전하는 곳을 찾아온 유수암리의 통나무 펜션을 개조해가지고 20명 정도의 요즘으로 치면 인공지능 연구하는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저기 한 3월쯤에 협약이 발표됐고 이 친구들이 4월에 내려왔는데 당시 청와대실에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제주에 내려가면 바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왜 기뻐했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첫 번째 공약이 뭔지 아시죠?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꿈이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수도 만들어야 돼.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얘기하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들 전부 다 지방에 내려가. 그래서 지역마다 혁신도시 만들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통령 되고 딱 할 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랑 공공기관들이 와 우리는 지역에 갈 거예요. 갔을까요? 엄청난 저항을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TV 봤는데 다음이라는 데가 그것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시기에 확 나는 거니까 너무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이제 이정 대표랑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해줘. 아니 대통령께서 여러 질문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너희는 왜 가장 어려운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데 이정 대표는 저랑 막 머리에 고민하다가 뭐라고 할까라고 할 때 제가 제주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의 불임자를 들어갑니다. 이 미래 가치라는 말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으로 미래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상당히 경제학적인 용어입니다. 경제학적인 용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만 원 하나요? 산다. 왜 사겠습니까? 미래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사는 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걸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하느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큰 거는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한다. 그럼 나중에 왜 1억 투자하겠습니까? 나중에 1억보다 더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정도 이걸 합니다. 이거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는 뭐 100억을 투입할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경제적 효과나 아니면 부수적인 효과들이 100억 이상이 될 거야. 라고 비용 편익을 해서 그게 BC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1을 넘어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계산하는 건 똑같이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때 경영학 수업을 막 듣고 있을 때라가지고 미래 가치 계산 막 공부하고 있을 때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딱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재용 대통령 저랑 복구색 가치, 미래 가치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덕분에 미래 가치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제주에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하냐면 오른쪽이 지금 첨단과학 기술단지, 왼쪽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산업단지 소피 앙티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왼쪽이 두 개 바꿔놔도 헷갈리시겠죠. 프랑스의 소피 앙티폴리스는 어디에 있냐? 니스라고 하는 유럽의 가장 유명한 휴양도시 옆에 있어요. 거기에 구글, 애플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여러 가지 실리콘밸리가 뭐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살기 좋은 지역. 거기 스포츠 레저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면 혁신적인 도시는 다 어디가 있냐?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자연관광, 자연이 발달한 도시, 그 다음에 레저가 발달한 도시예요. 이재용 대표랑 저랑 이제 뭐 실리콘밸리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제주야 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했던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의기투합을 했고 그래서 제주에 혁신적인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가 저희가 2004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아쉽게 다음에 카카오에 넘어가면서 이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이재용 대표가 자기 친구를 소개해 줬는데 그게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다음에 제주지원을 설명했더니 우리도 옮겨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제 자문을 해드리다가 그냥 와서 해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넥슨 그룹으로 옮겨가서 넥슨 컴퓨터 박물관 제주고등학교 앞에 근데 네오플이라고는 엄청난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고요. 1조가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에 한 800명 정도가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옮기는 작업들을 쭉 했고 다음을 옮기다 보니까 다음에 대한 사회공헌 이런 것도 쭉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004년도에 내려올 때 다음에 내려온다는 산자부가 제주도에 가서 IT 기업들 육성 좀 해라 라고 해서 제가 요즘 RIS가 대학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산자부용이 있었어요. 산자부의 RIS 사업을 앞두고 제가 실무 책임자 경제 지역 산업 정책을 내려오자마자 20년 전부터 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 올레에도 되게 일찍 이제 원래 그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원래 이사는 제가 원래 할 게 아니고 지금 평생장학진흥원에 있는 진희종 씨가 이사할 거였는데 자기 못하겠다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원래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까지 넥슨그룹에서 제주지원을 했고 넥슨그룹에 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지역공헌 사업을 했지만 그중 하나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청년 단체들한테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제가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그냥 어느 날 뚝 가진 게 아니라 2013년, 14년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을 쭉 가졌고요. 그 다음에 좀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제정책 얘기하는데 저의 고민의 영역들이 제가 이제 바라는 경제정책이 투영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넥슨을 제주로 이전했을 때 이거 하면 제주에 엄청난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800명 정도의 네오플 직원들이 우리에서 1억이 넘는 연봉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뭐 딴 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드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관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전 세계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1000명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와 영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과 장점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점을 강화하는 방식을 원합니다. 제주에 다음과 넥슨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없다. 이건 없다잖아요. 그럼 부족한 거고 단점입니다. 그걸로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제주의 미래?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산업, 1차 산업 이것도 혁신해서 만들면 파급 효과도 훨씬 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오플이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요즘 비슷한 1조 3천억은 또 비슷하게 드러나는 생각이 있죠? 강균 산업 총수익이 이제 1조 3천억이에요. 뭐가 우리한테 더 소중하겠습니까? 네오플이 1조에서 1조 3천억 되는 것보다 강균 산업이 1조에서 1조 3천억 되는 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이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주 로컬푸드, 자연, 문화 이런 거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섬이다는 제주가 그냥 섬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그 빛나는 달, 이 빛나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주 일찍 썼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만든 건데 빛나는 섬을 써서 빛나는 바람이 많은 곳. 섬이 이제 일몰리도동이라고 레스토랑, 로컬푸드 레스토랑, 용담해안도를 만들고요. 넥슨의 사회공헌 작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제주의 식재료를 가지고 퓨전 방식으로 만드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쭉 했고 제주의 다음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로컬푸드 레스토랑이라고 부르는 레스토랑이고 이거는 수익금들을 다시 매년 한 1.5억씩 지역사회에 기부해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과 함께 이제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이시돌 목장에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서 아이스크림과 밀크를 만들고 파는 거라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만들었고 여기도 이제 수익금들을 목장의 말기 암 환자를 위한 무료병원에 기부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씩 목장에 이제 기부하는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을 이전시켜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혁신을 가지고 만들어봤는데 또 한 번의 고민이 이제 들었는데요. 이런 고민입니다. 제가 다음 제주에 내려올 때 제주에 스타벅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그때 다음 직원들한테 제주 내려가면 뭐가 불편해? 그러면 1번 물어보는 게 제주에 레미안 아파트 있어요. 두 번째 스타벅스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업 이전시키려고 하면 뭐 세제 혜택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직원들은 아주 설득적입니다. 거기 가면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럼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후에 제가 뉴물랜드 만 다음에 스타벅스가 뭐 이런 이제 제주 로컬 푸드를 이용한 제주의 문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릴무리 운동이 제일 유명했던 게 한라산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라산 빙수인데 오설록에서 오줌 빙수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컬 푸드 레스토랑 우리 처음 만들었는데 그다음 로컬 레스토랑이 수백 개 생깁니다. 왜 똑같은 거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고민에 이제 빠진 거예요.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앞서 얘기했던 걸 다시 이때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혁신가가 있고 혁신을 알아보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혁신가를 길러야 돼요. 혁신을 알아보고 혁신을 주변에 전파하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했던 게 2016년부터 청년들을 육성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청년들이랑 창업 문제 해결도 해보고 이런 캠프도 제가 연구는 아니고 제랑 같이 했던 교육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캠프도 열어가지고 이제 캠프도 하고 이게 2016년 17년입니다. 이게 좀 저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는 영역이긴 한데요. 제가 청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문희로지사 때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청년들이 저보고 이제 들어가달라고 전화 들어가서 2017년도에 청년 기본계획 1차 계획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청년들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찾아와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해라. 그리고 제가 2017년도 12월에 나왔는데 저거를 보고해가지고 원희룡 도정의 청년정책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해서 나왔던 게 제안했던 게 제주도 대일센터라고 이제 센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육성해가지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역량을 가지고 지역의 내일을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협업할 줄 알고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할 줄 알고 소명을 지켜가지고 자기주도적인 청년들을 길러내기 위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영훈 도정의 6대 공약 중에 대중 청년보장 문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이제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센터를 찾아왔고 센터에 나갈 때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 청년보장대를 위한 기구입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국비지원 방안했고 실제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 때 행안부를 해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보내면서 국내센터에 대한 지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주형 청년보장제라고 하는 말을 그때 운영 중에 하나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센터장 끝나고 나서 당과 인연을 맺게 된 거는 24년도 총선 때 이제 그 유성근 의원이 좀 이제 함께 해달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서귀포에서 연설할 때 제가 연설했습니다. 흑역사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대선 때 정책본부장으로서 이제 TV 토론에 나오고 지역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대단한 얘기고 이 안에 제가 향후에 이야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데 일단은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우리의 경제 현실을 좀 봐야 되니까 경제 현실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아마 지금 이제 정책도 써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찾는 데도 있습니다. 도청에도 통계 포털이 있고요. 행안부는 우리의 그 재정과 관련된 지방재정 365 국가데이터처 옛날에 통계청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국가데이터 통계 포털,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연구원, 관광협회 이런 데서이 주로 제주와 관련된 통계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리얼미터라든가 이제 컨슈머 인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관광과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통계를 분석할 때 숫자는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추이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취업 고용률이 70%야. 높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죠. 근데 작년에가 70인데 72인데 지금 72는 나빠진 거예요. 작년에 68인데 지금 72는 높아진 거구나라고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기저효과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저효과는 좀 이따 설명드릴 때 일시적으로 특별한 효과 때문에 너무 경제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코로나죠. 코로나 때 푹 꺾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코로나 끝나면 회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성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기저효과. 그 다음에 비슷한 데랑 비교하는 거죠. 제주도랑 전남이랑 비교해보기.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 그것이 원인이 왜 그랬는가? 왜 높아졌는가 낮았는가? 다른 지역과 높은가 낮은가?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인데
실적인 연구를 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용률이 70%, 작년에도 70%, 올해도 70%인데 작년에는 노인들이 일자리가 많아. 올해는 청년들이 일자리 많았다 그러면 그 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되는 것들. 하나씩 좀 짚어보면 제주도의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고 밑에 보면 2022년까지는 1,400명 증가였으나 지금 계속 연마다 감소하고 있고 올해는 9월까지 5,000명 정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우리한테 어려움을 줍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관광객이죠. 관광객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있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 있죠. 2020년 코로나 시즌이 있는데 전체 규모는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 1,500만 정도였다가 지금 한 1,300만 정도 후반 1,400만 좀 밑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국인 관광객은 많이 좀 빠졌고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월별로 좀 찾아봤더니 올해 초, 작년과 올해 초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내란 사태가 있으면서 제주도 경제가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작년 대비 20%가 빠졌고요. 실제 2022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수가 시작되고 나면서 그때보다 우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올해 초반에는 거의 한 20, 30% 빠진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22년도 대비 마이너스 한 18.8% 정도 감소되어 있고요. 그다음 올해도 마이너스 5.6% 지금 내국인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다행히 9월에 0.6%, 10월에 8.7%, 이번 달은 한 10% 정도 이제 정도 관광객이 좀 다시 리턴할 것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리턴할 거냐 아니면 다시 일시적인 거냐 이런 게 아마 제주 경제에 대한 우려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컨슈머 인사이트, 이게 한국은행 제주본부 자료를 통해서 한 건데 왜 제주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좋아지니까 이게 제주의 관심도 여행 갈 때 어디 가고 싶어라고 하는 조사합니다. 제주도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1위였는데요. 2022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30%대이고요. 예전에는 제주도가 압도적인 1위였는데 강원도, 경상도가 지금은 제주도보다 더 높은 관심도를 끌고 있고 실제 어디 방문했느냐라고 했을 때 코로나 전에는 제주도가 6.3%였는데 4.9%니까 외국인들에게 제주도가 매력도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이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좀 다행스럽게 최근에 일본과 동남아 여행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만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소비는 늘어났어요. 외국 안 가니까 국내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고 제주도의 탑승률이 7, 8월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얘기는 10월 이후에는 한 10% 정도는 내년 초까지는 작년보다 높을 거다. 그렇게 되면 올해 말쯤에는 작년보다 조금 적은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내년 초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이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객은 엄청 증가했는데 이제 항공편을 위한 증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크루즈에 대한 증가입니다. 나중에도 크루즈에 대한 증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제주도의 경제적인 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까 질적인 똑같은 숫자 외국인은 증가됐는데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죠. 실제로는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분석도 이제 한번 제공하고 있는데 수상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 GRDP가 숫자가 좀 잘 안 보여서 미안한데요. 코로나 때 5.6% 하강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울산이 9.6%를 하강하고 그 다음에 경남이랑 제주도가 5.6% 관광지니까 하락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숫자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3.1, 4.1, 3.0 좋아 보이는데 한번 엄청 내려갔던 다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2019년이랑 비교하면 중하위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비교하면은 많이 올라 보이는데 20년을 지나서 19년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전국 대비 높지는 않다. 서비스업 생산 지수 이런 거 이제 분석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2024년에 2, 4분기에 9.5%, 9%가 올라갔습니다. 제주도 GRP가 올라갔겠죠. 근데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네오플이 중국이 게임 오픈했는데 그 전에 8,800만 원 매출이었는데 1조 3,9천억이나 더 벌기 시작하니까 올랐고 그래서 이게 우리 GRP가 지금 이제 좀 늦게 만들어져요. 23년도까지만 24년도 거 작년 거도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거는 제주도가 꽤 높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1.5%는 에어컨 때문에 보였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전국 평균보다 조금 이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을 좀 분석해 보고 건설업 안 좋고 대출을 제로 안 좋습니다. 가장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 고용률인데요.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의 고용률은 경제 참가율은 줄어들고 노령의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으니 이제 2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고용의 지표는 나쁘지 않으나 고용의 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 한 2% 미만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의 고민은 이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 리얼미터에서 도민들한테 전국적 조사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23년도에 제주도는 항상 1, 2위였어요. 근데 작년에 관광객 줄어들고 이제 줄면서 12번 바뀌고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한때 12위권까지 가까이 나갔고요. 다시 아주 최근 조사 4위. 이것도 또 아까 고민이죠. 이게 4위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2월 15일 전후에 나옵니다. 다음 달 15일 전후에 딱 보면 제주도의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우리 도의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통합재정통계로 나중에 자료 드릴 텐데 통합재정통계는 도의 이제 일반 예산, 특별회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 공기업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제주도에 한 11조 정도의 예산이 도를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제주도 이제 지역 총생산량은 여기 23년도 거로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26조. 그러니까 42.8%를 차지합니다. 전국 세 번째. 전국 1위는 이제 강원도. 아니다. 강원도가 충남. 전북이에요. 전북, 강원도, 제주. 세 군데가 다 뭡니까? 특별자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의존도가 높은 데들을 특별자치로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제주도민이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걸 생산하면 도가 예산으로 가져오는 게 43억 정도, 43억 됩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도도 많이 들었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듯이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14.8% 15% 관리 지표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내년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대로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 20% 가까운 형태의 채무 비율이 만들어질 건데 이게 얼마나 높으냐? 이제 전국 조사를 해봤습니다. 14.8%가 전국 1위입니다. 24년도에. 이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 가지고 다른 광역 군청이 있고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 광주의 광역과 기초를 다 합친 다음에 채무 비율을 만든 거거든요. 제주도랑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현재 1위고 20%를 넘어가면 압도적인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올해 예산 심의 때 25% 달성,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25% 사회복지 비중 도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는 전국 꼴찌입니다. 이게 24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본청과 기초단체 합산된 예산 중에 사회복지 비중을 이제 일반과 특별회계를 가지고 균난 지방재정 365에 가면 나옵니다. 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제주도가 24.24%인데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좀 고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혁신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딱 한 20분 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으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부터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은 협력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협력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협력을 했냐? 아주 오래전부터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뭐 유인원부터 막 진화 생물학자들이 할 때 진화를 쭉 했죠. 인간 직전에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이 인간보다 머리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신체가 더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이 도태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그 이유를 추론하면 왜 네안데르탈보다 인간이
머리가 작아졌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이 찾아봤더니 뭐 때문에 인간이 머리를 더 크게 태어나면 태어날 때 죽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성들의 골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엄청난 다른 동물들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골반의 사이즈 최대화된 정도의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진화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 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능이 중요하니까 태어날 때 머리가 엄청 크게 태어나요. 손발은 엄청 작게 태어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망아지들은 태어나면 하루 있으면 뛰지 않습니까?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 걸립니다. 두뇌를 태어나고 3년 동안 엄청 키웁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한 2배 정도 키우는데 인간은 3년 동안 4배를 키웁니다. 두뇌를.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를 작게 태어나고 크게 쓰는 방법인 거죠. 이게 뭐냐? 3년 동안 인간은 누구한테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생활하게끔 태어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신체 조건이 좋고 두뇌가 좋았는데 얘네가 도태한 이유는 네안데르탈은 가족 단위 생활을 했습니다. 부락, 이제 할아버지, 이 정도, 10명 정도.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50에서 150명의 부락 생활을 합니다. 부락 생활하니까 뭐합니까? 사냥을 할 때 집단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두뇌가 클 필요가 없는 거죠. 협업을 하기 때문에 두뇌를 옆에서 나눠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언어가 발달했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금은 70억 인류가 지금 다 협업하고 여러분 먹고 쓰고 자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거를 우리가 쓰는 거죠.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을 분업해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뭐를 우리가 경제를 발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잘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는 도대체 뭐지? 무엇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지?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잘 캐치해야 미래 산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게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물건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제주도 여행 때문에 오는데 여행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합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돈 쓰면서 가가지고 2만 보, 3만 보 걸어다니면서 모르는 데 가가지고 위험하고 그런데 100명 중에 95명이 여행을 다녀요. 왜? 인간은 새로운 데 가가지고 새로운 거를 탐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나온다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에 인류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홍수 나거나 거기에 가뭄 생기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공조권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는데 1,000%는 프론티어 DNA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DNA가 호기심, 그 다음에 도전정신, 새로운 곳에 대한 이런 것들 중에 여행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여행에 대한 DNA가 강하냐? 우리가 이제 누리호 띄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 일론 머스크 막 띄우지 않습니까? 우리 죽기 전에 우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서 우주선 띄우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일론 머스크 얘기합니다. 지구가 언제 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생존을 위한 욕구가 우리한테 행복이라고 하는 DNA에 있는 거죠.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말 달리기 하시는 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막 몇백만 원 주고 가기도 하고, 뭐 신발 풀 세팅하면 100만 원 들고, 이거 왜 합니까? 정말 집에 가만히 있기도 힘든 판에. 인류가 옛날에 생존하려면 사냥을 해야 돼요. 사냥을 하려면 앞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잡으러 갔는데 얘를 잡으러 가다가 지쳐가지고 멈추면 우리 생존할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다. 그럼 지칠 때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게 러너사이라고 사람이 한 10km 이상 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저는 모릅니다. 1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르고요. 근데 그게 중독되기 때문에 달리기를 돈 들여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냥을 딱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게 만듭니다. 도파민이라고 딱 분단. 왜? 그래야 또 사냥을 할 거니까. 그래서 기록을 단축하거나 자기가 완주하는 거에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있고 그게 시장이라고 하는 걸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은 AI가 거의 대부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거에 이제 돈을 쓰게 되어 있겠죠. 예. 아이를 보는 거 이렇게 뭐 좋아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아이를 보는 걸 너도 다른 사람이야 타인처럼 생각했으면 우리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인류는 끝나겠죠. 그래서 귀여움을 가지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 소년들이랑 얘기할 때 배부른 돼지랑 배고픈 소크라테스 중에 누가 행복할 거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절반의 청년들이 배부른 돼지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은 혼자 생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류에 대한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우리 전체의 생존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인 소중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혼자 권력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욕구에 대한 수많은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는데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단계화했습니다. 맨 밑에는 생존, 안전, 공동체, 인정, 그 다음에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계를 이해한다. 이거를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이 욕구 구조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야, 미래 경제 어떻게 갈 거야? 미래 경제 뭐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자, 먹는 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맨 밑에 생존의 욕구예요. 근데 좀 있으면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부터 패밀리 레스토랑이 이거예요. 저기 가서 먹는 건 내가 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높은 단계 욕구죠. 네. 두 번째 욕구가 공동체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제 발렌타인 30년 혹시 드셔보신 분 있나요? 뭐 면세점에서 50만 원, 뭐 빠가면 100만 원도 넘는 거. 저거 먹고 다음날 머리 안 아프나요? 머리 아프죠? 강성이가 먹은 거 같아요. 이거 왜 먹습니까? 배불러 젓가락으로 해서 과식. 내가 말이야 이거 먹어봤어. 라고 하는 거죠. 와인도 뭐 몇천 원짜리부터 뭐 몇천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뭘 파는 거냐? 호기심과 아름다움. 내가 이걸 먹어봤더니 이게 어떤 향들이 나고 뭐 무슨 향이 나고 이게 뭐 몇 년도에 프랑스의 어디 와이너리에서 뭐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와인을 먹고 술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뭐 그 사람들이랑 좋은 얘기 나누는 것도 있고 자기가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좀 높은 단계에 내가 아는 게 많아. 나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20대 국장에서 우유부단 팔 때 엄청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종현아, 생각해봐. 5분 걸어가면 맥도날드에서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파. 맛있어. 그런데 50분 동안 차 타고 간 다음에 5,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 먹을 거 아니? 너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약간 줄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이제 자연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시돌 목장에서 저거 사면 좋은 사람 도와준대라고 하는 기대치가 초반에 엄청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홍보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펙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따라가는 거 보면 이러한 욕구 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가 정리한 거예요. 필립 코틀러 학자는 엄청 유명한 학자입니다. 마케팅 조금 해보신 사람들은 포피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뭐 플레이스, 뭐 이제 프라이스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마케팅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때는 가격과 품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객에 감동시키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치를 가지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가치를 가진 회사가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게 필립 코틀러가 제가 2006년도에 이걸 처음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창업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걸 하려면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 로컬이 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10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혁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본 사회라는 것과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민주권 정부에서 지금 이런 비전, 원칙, 목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방향타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드는 거냐,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의사결정하자. 우리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경청과 통합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공정과 신뢰라고 하는 걸 했느냐, 실용과 성과로 증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느냐, 이걸로 우리를 평가해달라. 우리가 결정할 것도 이걸로 보겠다.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만들 때도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경제 정책은 당분간 4, 5년 동안, 아까 강령도 있지만 이 정책을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혁신성장. 사람이 혁신을 통해서 만들려면 아까 혁신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라저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혁신을 만들어내냐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혁신가가 된다. 뭐 발명을 한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해봤더니 전부 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려가면 우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로 올려서 혁신적인 생산 구조로 가게끔 진입해야 돼. 사회는 그거를 도와줘야 돼. 이게 기본사회 개념입니다. 나눠주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받은 사람들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입니다. 이게 왜 분배가 중요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롤스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라저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회적 자원입니다. 사회적 자원. 사람 관계,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퍼트남 얘기는 조금 제가 자료를 올려다가 날라가가지고 빼먹었기 때문에 말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뭘 연구한 사람이냐면 되게 중요해요. 이탈리아 지방자치. 이탈리아 지방자치를 연구해요. 이탈리아가 1960년대, 70년대에 지방자치가 90년대에 시작됐듯이 20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지역은 지방자치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지방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같은 이탈리아인데 어느 지역은 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지방자치가 안 될까? 라고 연구했다고. 야, 그쪽에 돈이 많아? 그쪽에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어? 그쪽에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쫙 조사했는데요. 모든 것들이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딱 하나 상관관계가 밝혀졌는데 주변에 공동체가 발달하면 지방자치가 잘 되고 혁신이 발달합니다.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는 거 보면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많이 만드는 데가 이제 혁신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고요. 맨 밑에 이제 아마티아 센 이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사람들은 좀 뭐냐면 기본 역량, 이게 기본 사회의 이론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걸 가르쳐야 된다.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 그럼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야 돼? 그걸 정리하는 게 기본 역량이고 이 기본 역량이 우리 기본 사회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모습의 철학적 근간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영 대통령이 대선 때 진짜 대한민국 만들 때 그 밑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 다음에 K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들을 좀 쭉 했었는데요. 이런 게 기본 사회를 하면 사람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역량이 강화되면 혁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세수가 증가되고 세수가 증가되면 다시 기본 사회가 튼튼해지겠다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건 단순 내분 정책이 아니라 혁신적인 성장을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이게 아까 그 메슬로우라고 사람들, 메슬로우 사람이 이거를 왜 연구했냐면 혁신적인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연구해 봤더니 물질적인 게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혁신을 만든다는 게 이 이론이거든요. 이거를 사회가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게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주자. 생활에 필요한 거 걱정하지 않게 주거, 의료, 교육 하자. 교육하자. 역량 강화해야 되니까 공동체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하자. 그러면 혁신적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게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다 일반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높은 단계가 되면 밑에 호기심, 지식, 기술입니다. 친밀, 아름다움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에 메뉴의 세상에 대한 기여.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해서 세계를 부유하게 만들겠다. 예를 들면 제주 이니셔티브를 하면 제주도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잘해서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하겠다. 이런 이제 개념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구조를 짜야 돼요. 그래서 100조 펀드. 경제 성장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산업. 이 세 가지를 제시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경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는 누구나 성장과 창조를 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주실 거고요. 5분 정도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쉽게 미래는 뭘가 돈을 벌 거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좀 쓰다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시장이 포화가 되면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게 돈을 법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럽이 포화되니까 뭐 있어요? 식민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식민지 정책. 그러면 이제 아직 개척하지 않는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 지구가 포함이니까 우주가 또 이제 그 우영지사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우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기적으로 방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 두 번째는 해양입니다. 해양. 육지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다 돈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이버 공간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 이유를 해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후. 기후 해결하는 것들에 돈을 벌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증대되는 거. 우리 똑같은 자원을 들고 효율성을 증대되는 거. 그래서 디지털 돈 벌 겁니다. 당연히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돈의 경쟁인데 우리가 자연을 너무 파괴하면 생존이 위험하고 자연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업경제학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기초와 자연이 지켜낼 수 있는 기초 중간에 도넛처럼 되어 있는 지역을 잘 관리하는 거죠.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적절하게 하고 생존을 적절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의 경제인데 그래서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농업 엄청 중요하게 돈 벌고 관광산업 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주도가 왜 관광산업이 증가됐습니까? 주 5일째 들어오면서 주 4일째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들이 이제 그러면 국가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과거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질 때 국가가 기본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떤 국가가 어떠한 지방정부가 이 역할을 전환할까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이제 돈을 벌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돈 벌지는 우리는 모르죠. 엔비디아가 요즘 뭐 이제 그 GPU 만들어가지고 막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구글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새로운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떨어지죠. 하루아침에 생태계가 바뀌죠. 미래의 인공지능이 될 거다. 기후시대가 올 거다. 근데 기후시대가 그린 수소로 될지 아니면 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될 거냐 아니면 압축공기로 뭐 하는 게 될 거냐 모릅니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다. 그걸 이제 규카라고 변동이 심각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서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미래 목표를 찾아갈 거냐 라고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고는 혁신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의 동물들이 먹이가 떨어졌을 때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파리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먹이 떨어지면 각자 먹이를 찾습니다. 찾은 파리는 사는 거고 먹이 못 찾은 파리는 죽는 거죠.
두 번째, 벌 같은 방식이고, 벌은 실제로는 저거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데 좀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한 집단의 인구가 늘어난다. 개체가 늘어나면 기존의 여왕벌이 비행을 합니다. 여왕벌이 비행이 나와서 그러면 일벌, 꿀벌, 애벌레로 돌보는 벌들이 판딱 넘어가서 날아갑니다. 이 여왕벌이 먹이가 많은데 딱 해가지고 집을 찾으면 잘 사는 거고, 이 여왕벌이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상한 데 갔다가 집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집단이 쫄딱 망하는 거죠. 이게 관료제입니다. 나중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개미라고 하는 애가 상당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새로운 먹이를 찾아요. 먹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가 각자 흩어져가지고 먹이를 찾아요. 먹이 찾아야 돼요. 먹이 찾으면 둥지로 와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는 호르몬을 뿌리면서 갑니다. 딱 간 다음에 우리 그 냄새 따라서 다시 집에 오는 거죠. 페로몬은 냄새가 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먼 길은 냄새가 없겠죠. 먼 길 갔다 보니까. 가까운 길은 냄새가 진하겠죠. 그러면 가까운 길이니까 여름 왔다 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냄새가 점점 짙어지겠죠. 좀 있으면 다른 개미들이 그 냄새를 쫓아와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한 마리 갔다 올 때는 두 마리 갔다 오면 냄새가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일개미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먹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그게 페로몬이라고 하는 정보를 나누면서 발생한 결과예요. 동물학자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어떠한 지도 시스템을 갖고 있길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래 먹거리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얘네들 무슨 천재적인 뭔가 우리 유성 탐사 시스템 같은 뭔가 있느냐고 하는데 이 페로몬과 상호작용이라는 게 이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적으로 하는데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없던 시스템, 없던 정답을 만들어간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집단 지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현상에서부터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먹고 혼자 먹겠다고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고요. 자율적인 주체들. 시켜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주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뭘 해야 되냐? 정보를 나가요. 정보를 주고받아야 돼요. 정보를 안 주고받으면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나눠져 있어야죠. 각각의 자기가 먹이 찾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지 누가 너 이리로 가 이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파리 같은 것을 이제 단순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벌꿀과 같은 것들을 이제 복합계. 그 다음에 그 맨마저 개미와 같은 것들을 유기적이다라고 해서 복잡적으로. 복합계와 복잡계의 차이는 뭐냐면 복합계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누가 설계를 합니다. 자동차 설계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 설계도대로 움직입니다. 하나가 설계대로 안 하면 집단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일을 어떻게 하냐? 계획을 수입하고 기본계획 수입하고 기본계획 수입한 다음에 일 나눠. 너는 뭐하고 마케팅하고 너는 기술 개발하고 너는 디자인하고 딱 나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 하나 오차 발생하면 일시에 모아두는 시스템이고 복잡계는 방법이 다릅니다. 각자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나중에 되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앞서 우리 경량에 보면 혁신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 이 복합적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연못입니다. 연못.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연못을 기가 막히게 관리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만 갔다 그러면 2년 내에 학교 연못이 너무나 이제 말끔해지게 바꿔지는데 뭐 제일 처음 가면 일단은 인공으로 산소 뿜어내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지라고 밑에 흙 다 없애잖아요. 흙 깔고 그 다음에 수초. 그럼 얘가 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흙이 보이면
썼기 때문에 미꾸라지 같은 흙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미꾸라지 같은 걸 먹이로 하는 관상용을 딱 보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도 연못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야, 공기 집어넣어. 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흙 집어치워. 막 이런 거. 야, 우리가 원하는 건 관상어니까 관상어만 어떻게 하게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걸 행정했냐? 계획을 수립한 거죠. 야, 우리 갈 길은 저기야. 다 같이 달려가. 선택과 집중으로 가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관리. 너 뭐 하고 싶니? 너 한 번 우리가 관리해줄게. 네, 라고 해서 전체 생태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원사라고 하는 것들은 미국의 그 예전에 그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리한 것들, 민주주의 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국가가 목표를 설정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지원해서 그들의 활동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간다. 이런.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본계획 전문가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논의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 큰 거예요. 아까 개미들 보면 처음에 얼마나 커요? 100마리 갔는데 2마리가 먹이 찾아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죠. 요거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혁신지능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야, 인간이 어떻게 지능을 가지고 있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뇌세포 때문에 지능이 갖고 있어요. 인간 머리에는 한 10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있어요. 그럼 뇌세포 많으면 내용량이 크면 수송 맞아요. 이건 또 하나 되는데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게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움직여서 경험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뇌와 뇌세포가 연결됩니다. 시냅스. 그것이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면 이게 쭉 연결돼서 엄청난 속도로 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처음에 도레미파솔라고 잘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죠. 그러면 뇌가 연결되는 겁니다. 야, 저고 도레미파솔도 인정하고 내가 움직이는 걸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기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끔 되는 게 지능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지능, 집단 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여자 있고 저 있고 둘이 가까이 있으면 지능이 없는 거예요. 둘이 대화를 하고 서로 알고 있는 걸 주고받아. 그러다가 뭔가 의기투합되는 게 있어. 그러면 무언가가 연결이 돼요. 이게 집단 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중요한 거예요. 왜 사회적 자본이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가 발전하느냐? 그렇게 돼야 우리 사회에 대한 룰과 방법을 세팅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요. 네. 그럴 때 중요한 거 몇 가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이게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이 뭐냐면 바둑으로 치면 기보를 가르쳐요. 자, A는 룰은 이거야, B는 룰은 이거야. 이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딥러닝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냥 딱 하면 개와 고양이를 딱 해준다고 개냐 고양이 맞추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라고 얘기했는데 고양이면 고양이야. 개라고 했는데 맞으면 개야. OX만 줍니다. 그러면 애가 알아서 특징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란 말이야? 그럼 귀 때문인가? 색깔 때문인가? 수염 때문인가? 이거를 수십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개와 고양이를 판별하게끔 하는 게 이게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개라고 했는데 실제 개인데 개가 아니라 고양이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루트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목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목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목적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분권이 중요해 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분권이 별로 안 중요하게 행동해요. 우리는 복지가 중요해 했는데 실제 하는데 복지가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법과 속이 다르면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경제학자나 조직학자들이 얘기할 때 미션을 정했습니다. 조직의 룰을 정했으면 모든 의사결정을 그걸 가지고 해요. 이건 이것 때문에 저건 저것 때문에 그 룰을 바꾸면 지능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